자, 지난주에 이어서 교과서 126페이지 갈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1905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05년까지 한 거예요. 1905년.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에서 1905년에 러시아한테 일본이 이기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우리가 1905년 을사조약을 맺게 된 배경을 쭉 보면, 과정을 보면, 여기부터 일본이 있죠. 1904년 러일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일 의정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일 의정서는 재정 부분과 외교 부분에 외국인 고문을 파견하는 고문 정치였다. 그 다음에 2차 한일협, 제1차 한일협약, 아니, 한일 의정서는 군사기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차 한일협약이 고문 정치죠. 그 다음에 3번이 독도를 러일 전쟁 중에 불법으로 자기네가 가져가고, 네 번째가 미국과 가사테프트 미리약, 다섯 번째가 2차 영일 동맹, 여섯 번째가 이제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러시아랑 맺은 포츠머스 조약.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 한 겁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갔다까지 지난주에 쭉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905년 다음부터 가죠. 1905년이 을사늑약을 맺은 해라면 그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해가 바로 언제가 되는 겁니까? 1907년입니다. 여러분, 1907년 완전 중요해요. 1907년 여기다 발표하세요. 1907년이라는 해는 사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해보다 더 중요해요. 1907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민년이라고 부릅니다. 정민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1905년은 우리가 무슨 년입니까?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을사년에 맺은 강압적인 조약에 따라서 을사늑약이 되는 거고, 자, 1907년, 선생님 1905년에서 1907년까지 2년의 과정 건너뛰죠? 가볼게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 을사늑약은 몇 년이었다고? 을사년, 1905년이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각계각층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여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어난 무슨 운동? 저항운동. 이게 잘 나옵니다.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나타난 저항운동.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항운동, 첫 번째 고종은 을사늑약에 뭘 선언해? 무효를 선언했지. 야, 이거 무효야. 그리고 선언하고 강대국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뭐해? 외교활동을 전개하지. 고종이 무효를 선언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미수 통상조약의 거중 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선생님이 지난주에서 설명했죠. 미국과 조선이 통상조약을 맺을 때 이 거중 조정이라는 게 뭐랬어? 서로 두 나라가 조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선이 도와주기로 서로 도와주기로 한 게 바로 거중 조정이에요. 이 거중 조정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랑 몰래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맺은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걸 모르니까 미략 비밀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고종 조정의 근거에 미국이 전을 호소했지만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이게 바로 뭐야?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미국. 이거 뭐였어요? 저 앞에서 배웠던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었죠. 가스라 테프트 미략. 이것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자, 어느 나라?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뭐가 열렸냐면, 만국이라는 건 지금 옛날식 표현이야.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계지, 세계. 세계 평화회의. 즉, 만국 평화회의에 누굴 보내? 가로 묶어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명의 이씨. 이상설, 이준, 이휘종. 사진 보세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명. 이 사진 기억합니다. 이 세 명은 네덜란드라는 헤이그라는 도시에 고종이 파견한 특사입니다. 그래서 일명 헤이그 특사라고 불리우는 세 명이에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으나 즉 고종은 봐봐.
고종은 만국평화위에 이 세 명의 특사를 파견했는데 잘 들어. 특사를 외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은 써봐. 이거 외교권이거든요. 외교권. 외교권을 고종이 행사한 건데 우리 외교권 뺏겼어요. 1905년에. 그지? 근데 지금 1907년에 고종이 회그 특사를 파견한 거란 말이야. 파견하였으나 일본과 영국 등 열강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헤이그 특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만국 평화위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회의장 안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왜 못 들어가요? 방금 말했잖아.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게 1905년인데 일본이 그러면 특사를 파견하려면 고종 마음대로 못해요. 일본이 하는 거야. 근데 고종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 특사는 불법이 되는 거죠.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견한 거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 이유로 아우 중요합니다.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을 어떻게 시킵니까? 일본이? 펼치세요.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 강제 퇴위. 고종 강제 퇴위. 뭐 때문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것 때문에. 세트야. 헤이그 특사와 고종 강제 퇴위는 뭐야? 세트야. 일본이 고종의 강제 퇴위시킨 이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잘 봐. 여기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게 1907년에 1번. 그 이후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게 2번. 그 후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서 맺은 조약이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민연에, 아까 선생님이 1907년 정민연에 했죠. 정민연에 맺은 7개의 조약이라고 해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고 별명은 정미 7조약입니다. 정미 7조약을 강요해서 통감의 내정 간섭 권한을 더욱 강화했고, 여러분 보세요. 통감은 이미 언제 파견한 겁니까?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파견한 게 통감이잖아요. 그 통감의 내부 정치 간섭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각 정부 부서에, 여기가 중요해. 한일 신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여 한국의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 말이 뭐야? 자, 우리나라의 쓰지 마 이건. 국방부라는 부서가 있으면 국방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장관 밑에 국방부 차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관들을 싹 다 일본인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서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한일 신협약이. 그러면 잠깐 예를 줄이고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어지는 거니까. 지난주 수업을 안 듣고 오면 안 이어집니다. 지금 내용이 전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화이트보드 보세요. 와우. 자, 우리 1900, 왜 빨간색이 나와? 우리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 맺었잖아. 우리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어.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했지. 그래서 우리는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고문을 파견했다 해서 고문정치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야의 고문을 파견한 건 아니죠. 재정 부분과 외교 부분의 고문을 파견했죠.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었잖아요. 이 을사늑약으로는 우리나라에 누굴 보냈냐면 통감부의 우두머리 통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 때부터는 통감정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지금 1907년에 뭐합니까? 한일 신협약을 맺지요. 오늘 한 거. 한일 신협약. 이때는 우리나라 각 부서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무슨 정치라고 하면 차관 정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고문 정치, 통감 정치, 차관 정치. 오케이? 쓰세요. 책에다가 정리해 두세요.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1차 한일협약이 고문정치, 1905년 을사늑약이 통감정치, 1907년 한일 신년협약이 차관정치.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것만 세트로 또 쭉 이어지겠구나. 아직 안 배웠지만 1910년에 2차 한일협약 일명 한일 병합이 되는데 한일 병탄? 그렇게 말해야죠. 한일 병탄? 한일 합방은 일본의 입장이고요. 한일 합방. 합병. 병탄. 뭐라고 쓸까? 여기 한일 병합. 한일 병합 조약. 한일 병합 조약으로 우리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때부터 통감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건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총독 정치가 되는 거죠. 1910년에는. 네 개를 다 정리해 두세요.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총독정치 이렇게요. 여러분이 어떤 제시문을 읽을 때 통감 블라블라 나오면 이건 1905년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총독 블라블라 나오면 이미 나라를 뺏긴 거면 1910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1910년 이후를. 통감이고 여기는 총독이에요. 달라요. 외교권을 뺏긴 을사늑약 이후에는 통감을 파견하지만 국권을 뺏기는 1910년 이후에는 조선에 파견하는 건 총독입니다. 총독.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여기 보시면 125페이지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에 보면 흑백 사진에 보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1단계 일본의 국기가 걸려있고 뭐라고 나왔어? 3대 통감에 부임하는 데라우치. 아 통감이네. 그러니까 아직 10년 1910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1910년부터는 총독이라고 불리지 통감이라고 안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3대 통감에 부임하는 데라우치이냐. 아직 나라가 뺏기기 전이네. 7월달. 한 달여 뒤에 데라우치는 한국을 병탄하고 통감으로 임명돼서 왔다가 한 달 뒤 1910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조선의 초대 뭐가 되었다? 총독이 되었다. 통감에서 총독이 되는 겁니다. 같은 10년이지만 7월 달까지는 아직 나라를 뺏기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보세요.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총독정치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계속 갈게요. 그러면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에 임명했다. 그 다음이 자, 너무 중요해. 4번 1907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네 번째 사건. 일본은 대한제국에 뭐마저 좋습니다. 군대를 해산시키죠. 군대 해산이 4번입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1907년에 일어난 순서들. 1번은 헤이그 특사, 2번 고종강제 퇴위, 3번 한일 신협약, 4번 군대 해산이 되는 겁니다. 1907년에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쓰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5번 이 군대 해산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이 쓰셔야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부대에 합류합니다. 의병 부대에 합류하면서 얘네가 바로 무슨 의병이 되는 거냐면 1907년의 의병, 정미의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나는 다섯 번째 사건은 바로 뭡니까?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혹은 내가 복습을 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 쓰라는 얘기 아니야? 집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야? 1907년 이렇게 쓴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907년에 있었던 일, 헤이그 특사,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헤이그 특사 때문에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그런 다음에 군대까지 해산시키는 겁니다.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정미의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우.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순서대로 머릿속에 외우면서 써보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 뭐야? 5개가 다 1907년에 일어났던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언제 있었다? 1907년에 있었다. 오케이. 다음. 더 나아가 일본은 자 사법권을 뺏은 게 언제다? 1909년. 사법권을 뺏은 게 1909년. 경찰권을 뺏은 게 1910년. 더 나아가 박탈하는 등 병탄의 수순을 밟아갔다. 한편 친일단체인 네모아서 일진회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일진회라는 친일단체가 있었는데요. 일진회는 제발 조선을 일본에 먹어주세요라는 합방청원서를 제출했고 일본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친일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썼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가 뺏기는 권리 순서 외교권을 가장 먼저 뺏겼댔죠? 외교권, 외사경국, 사법권, 그 다음에 뺏긴 게 경찰권, 외사경국, 마지막에 일본한테 뺏기는 게 나라죠. 국권. 해서 우리 지난주에 순서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외사경국 이렇게 외사경국. 외교권은 1905년, 사법권은 1909년, 경찰권과 국권은 각각 1910년에 뺏기죠. 5년, 9년, 둘 다 1910년. 외사경국. 봐봐. 선생님이 지금 요 짧은 거 하는데도 지금 순서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정리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얘는 1907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본한테 뺏겼던 권리 순서로 외사경국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온 건 어떤 정치에 따라 또 정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계속 정리하고 예쁘게 꾸미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그때 하세요. 이거를 시험 기간에 한 방에 하겠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왜? 어머,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시험 기간 전에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진 보세요. 봐봐. 어떤 시험에 이 사진과 이 흑백 사진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설명 사라지겠죠. 이렇게 설명 가리고 나서 이 사진 보고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야?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사진이 나오면 뭐야? 1907년이구나 라고 가셔야 된다. 왜? 헤이그 특사니까. 이 사진 보세요.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제? 군인들이 군복 입고 있는 이 사진 이거 뭐야 하면 안 돼요. 이거 군대산이구나. 뭡니까? 둘 다. 1907년이에요. 헤이그 특사와 군대 예산. 헤이그 특사와 군대 예산. 똑같이 둘 다 1907년이지만 뭐가 먼저입니까? 이 사건이 먼저죠? 헤이그 특사가 1번이고 군대 예산이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잖아요. 둘 다 이 사진이 나오면 이 사진과 이 사진 나오면 1907년이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사 시험 보기 직전에는 바로 교과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사진들. 이 사진은 워낙 유명한 사진이고요. 이건 교과서마다 틀린 사진인데 여러분은 해산된 군인 군대 해산 사진이 이걸로 나왔네요. 여기 무기들이 이렇게 무기들이 압수된 무기가 이렇게 보이죠. 이 사진은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일제는 한국 강점을 앞두고 아직도 한국 강점이 뭔지 몰라요? 한국의 나라를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1910년에 일본이 한국 강점을 앞두고 침략성을 숨기면서도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 흡수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만들고자 했다. 병탄은 사실에 맞지만 침략성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고심한 끝에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합병이라는 글자를 바꿔 병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 용어를 고안하는 구라치는 일찍이 국제공법에서 조약의 체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이 가해졌을 때는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은 결코 유효하지 않다라고 썼다. 이처럼 폭력과 위협에 의한 조약 체결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제의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 새로운 용어까지. 그래서 이런 병합이라는 용어까지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일제에 강점당하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뭡니까? 나라를 뺏겼네. 몇 년입니까? 1910년이구나. 1910년 국권을 뺏긴 국권, 나라의 권리, 국권을 강탈당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면서 가봅시다. 이때는 한국인의 격렬한 반일 항쟁을 무력으로 억압했다.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과 총리 대신이라고 나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 좀 되겠네.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이른바 아까 일본이 고안하는 단어 병합이라는 단어 병합 조약이 체결됐다. 언제? 8월 달에. 이 조약에는 두 나라의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는 강압으로 이루어진 뭐다? 병탄이다. 즉 일본이 만들어낸 대로 병합이 아니라 병탄이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멸망은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침략에 그 원인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외의 정사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통합과 국령 축전을 도모하지 못한 집권층의 책임도 크다. 일제의 한국 강제 점령은 한국인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뺏어갔고 묶어요 이렇게. 결과입니다. 결과. 국권을 뺏긴 결과 우리는 뭘 뺏겼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기회. 그걸 뺏겼고 두 번째,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혔고 따라서 한국인은 일제를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될 과제, 다른 말로 뭔데? 독립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죽은 이토 히로부미? 어머,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예요? 이 정도 아시는 이 사람?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겼을 때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파견된 초대 통감이에요. 1905년 파견된 초대 통감. 근데 죽었다 했잖아. 누가 죽였어요? 쓰세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뭐합니까? 사살하죠. 죽었어요. 1909년에. 근데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지도에서 한국을 떼어내고 있다. 즉 한국은 없어졌다. 나라가 없어졌다. 풍자한 그림이랍니다. 풍자한 그림. 슬픈 그림이죠. 자, 그 아래 거 보실게요. 저 봐봐요. 세 개의 조약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을사늑약 1905년, 한일 신협약 1907년, 그 다음에 일본이 만든 한국변약 1910년. 1905년 을사조약에서는 뭘 뺏겼다고요? 외교잖아요. 여기 봐. 지금 외교권 뺏겼다는 게 어딨어? 이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이게 뭔데? 외교권을 일본에게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굴 파견합니까? 통감이죠? 일본에서 통감을 파견하죠. 여기 보세요. 한일 신협약은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여기서 일본인이 한국 관리 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각 부의 차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관 쓰세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은 차관 정치라고 말하고요. 한국 병합은요. 이제 한국 전체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구에게 준대? 일본 왕에게 주겠다. 즉, 뭘 뺏기는 겁니까? 완벽한 권리, 국권을 완전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교권, 이건 차관 정치, 이건 국권을 뺏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문서, 오른쪽 문서에는 일본 왕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데
왼쪽 대한제국 여기 봐봐. 대한제국의 비준서에는 행정결제에만 사용되는 도장만 찍혀있고 당시 대한제국의 왕은 고종이 1907년에 강제 퇴당했잖아요. 여기 봐봐. 우리 아까 봤잖아요.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고 고종이 왕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왕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왕이었던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순종에 사인이 쓰는데 사인이 없어요. 여기 일본의 왕은 사인을 했는데 조선 왕의 뭐가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불완전한 거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한국사는 여러분이 다시 교과서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눈으로 공부할 때. 교과서 옆에 있고 노트 옆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정리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개요별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정리하고 그게 공부지. 한국사 공부하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교과서를 앞두고 팔을 팔짱 끼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렇게. 그건 소설책을 읽는 거지 한국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꼭 펜과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자, 주제 넘어갈게요. 2번이네요. 와우. 128페이지 사진 보세요. 사진. 두 개의 섬이지. 선생님 이게 섬인가요? 섬이지. 두 개의 섬이에요. 독도는 하나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독도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섬. 그럼 남북으로 가 있으니까 남북 위아래로 있지 않고 동서로 있죠. 그래서 독도는 동쪽에 있는 동도와 서쪽에 있는 서도 큰 두 개의 이걸 섬이라고 할까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 아니다. 자, 독도를 먼저 하자. 독도를 수호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에 강탈당했다. 우리 독도를 언제 뺏겼는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슬그머니 가져갔다 했습니다. 여기. 러일 전쟁을 시작했는데 나오지.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군사적 요충지였던 독도를 슬그머니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네 마음대로 일본의 영토에 불법으로 편입했다. 이때가 언제야? 1905년 2월이었죠. 아,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뺏겼구나. 너무 중요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독도의 역사가 쭉 나오니까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자, 번호 매기세요. 언제부터 확실하게 우리 거다? 삼국시대 됐습니다. 삼국시대 이래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때 여기 여러분 이게 나옵니까? 삼국에서도 특히 신라 지중왕 때 신라 장군이었던 누구? 이사부. 신라 지중왕이 이사부라는 장군한테 시켜서 지금의 우산국을 정벌했는데 우산국이 어디냐면 현재 이름이 울릉도예요. 신라시대 때는 우산국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울릉도.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가 되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쓰세요. 삼국시대 여기 1번이잖아.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영토였다. 여기다 씁니다. 신라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줄여서. 그러면 신라 지중왕 때가 약 몇 년이라고 나왔냐면 512년이니까요. 6세기부터 이미 우리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보면 신라 장군 이사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신라의 장군 이사부 이런 말이 나와요. 와, 6세기부터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기록이. 그런데 우리 영토였는데 개항 이후? 개항은 언제 했어? 우리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거야. 개항했다는 얘기는 1876년인가요?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를 말합니다. 강화도 조약. 개항 이후 일본의 어민들이 불법으로 침략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였으며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여기 개항 이후 나갔습니다. 개항 이후 어떻게 했어? 육지에 사는 주민들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그 다음 뭐했니? 관리도 파견했지.
관리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울릉도 독도 개척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대요. 일본이. 야, 이건 우리 땅 아니야 라고. 그러다가 이제 3번 언제가 됩니까? 이건 개항 이후고 대한제국이 되죠. 조선이 나라 이름을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잖아요. 그 대한제국은 울릉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를 관할하도록 명기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하고 이를 국가 공식 기관지, 즉 국가가 공식도 인정한 신문을 말하지 관부에 실음으로써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자 언제 러일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해. 언제 러일 전쟁 중이야.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러일 전쟁 도중에 독도를 불법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언제 이거 꼭 기억해. 우리가 언제 독도를 뺏겼어? 언제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 도중에 뺏겼어요. 독도를 불법으로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영토 침략 행위인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 강점, 영토를 강제로 점유하는 시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내용 이거야. 우리가 언제 독도를 뺏겼다고?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언제 가져갔다고? 러일 전쟁 도중에. 독도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름도 바꾸죠. 다케시마라고 쓰세요. 다케시마. 일본은 여기다가 줄치고 불법적으로 영토에 편입해서 줄친 다음에 여기만 일본이 이름을 뭐라고 해서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일본의 행정구역인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켰습니다. 원래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인데 일본이 지네 멋대로 이렇게 주소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주소를 바꿨다. 여기 보시면 태정관 지령문이라는 게 뭐야? 아까 말했잖아. 태정관은 일본의 문서야. 일본이 자기네 일본 문서에다가 놓고 울릉도와 독도는 뭐라고 표현한가? 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어. 라는 일본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독도랑 울릉도가 지낼 게 아니라고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여기 항공편이야. 가져갔다는 거. 이 섬 사진 보세요. 독도는 서도와 동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토 문제인 간도입니다. 자, 간도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선생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맨 끝부분만 이렇게 확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그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북부지방에 북한이 되면 여기가 백두산이고 여기가 중강진이야. 여기야 여기 지금. 여기 백두산, 여기 중강진 있는 여기가 두만강이고 여기가 압록강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한반도 가장 북쪽에 있는 두 강, 두만강과 압록강이 있으면 국경선 지금 북한의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북한의 국경선이고 여기는 중국인데 자 조선시대 때입니다. 아직 우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우리 땅이잖아요. 그랬을 때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지금 이게 현재 이게 북한과 중국의 경계예요. 이게 현재는 이렇게 그럼 간도는 그 위에 이만큼 지금 현재 중국 땅인 이만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간도는 워낙 넓어서요. 간도를 다시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나누는 땅인데 간도는 나왔지. 두만강과 여기 두만강, 숭화강은 중국 측 발음이고 우리나라는 토문강 자, 여기 숭화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일찍이 조선과 청나라는 자 간도는 어느 나라의 문제 수치입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사이에 있었죠. 조선과 청은 모한 경계.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선 땅이고 어디부터가 청나라 땅이냐라는 모한 경계를 확정하기 중요해. 꼭 기억하세요. 이 비석.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디랑 어디가? 동점천하? 조선과 청해. 조선과 청해. 이 사진 봐봐, 이 사진. 이 사진 기억해. 이 사진. 사진 잘 나와. 어디에 세운 비석이야? 이거 비석이잖아요. 어디에 세웠어? 자, 이 간도와 백두산 정계, 이 비석의 중요한 건 내용이거든요. 이 백두산 정계비라는 이 비석의 비문, 즉 새겨져 있는 문장을 보면 간도는 송화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송화강을 어디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북간도가 청나라 땅이 되기도 하고 조선 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추쳐봐. 요거 토문강이라고 나왔거든요. 백두산 정계비. 근데 이 토문강을 중국 애들은 봐. 비문의 해석에다가 써놔. 특히 어느 부분? 토문강 부분을 어디로 해석하냐? 들어봐. 조선은 이 토문강을 송화강이라고 해석합니다. 야, 이 비석에 토문강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문강은 송화강이야. 그럼 조선의 주장에 의하면 토문강 아래로는 조선 땅이니까 이만큼이 다 무슨 땅이야? 북간도가 조선 땅이라는 얘기고요. 중국은 아니야. 이 비석에 토문강이라고 써있는데 그건 두만강을 말하는 거야. 두만강을. 그러면 중국 쪽 주장에 의하면 두만강 위로는 다 중국 땅이니까 북간도는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비석에 나와 있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느냐, 송화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북간도가 중국 땅에 되느냐, 우리 땅에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봐요. 어쨌든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대요. 언제 세웠어? 이게 세운 게 언제라고 나왔어? 1712년이니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건 18세기야. 네, 1번 써. 조선과 청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게 18세기다. 1번. 그런데, 습니다 2번이죠. 19세기 후반이, 19세기 후반, 100년쯤 지나고, 100년, 2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이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조선인들 중에 많은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이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야, 이거 어디야? 정말 어느 땅이냐라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였던 분쟁이 발생했대요. 근데 백두산 정계비는 거의 이때는 200년인데 200년 전에 쓰여져 만든 비석이니까 200년 후에 도대체 여기 쓰여있는 이 토문강이 도대체 어디냐? 좋습니다. 토문강을 경계로 이 토문강이 문제입니다.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새겨져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은 동쪽의 경계인 토문강의 위치다. 청나라는 토문강을 주쳐요. 청나라는 토문강을 뭐라고 주장하고요? 두만강 앞 여기. 당시 대한제국은 토문강이 아니야. 숭화강 상류니까 토문강이 숭화강의 상류 여기 더 위야. 그러면 대한제국의 주장대로라면 토문강이 여기부터 출발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만큼이 다 조선 땅이 되는 거고요. 청나라 주장대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면 이건 다 청나라 땅이 되는 거죠. 양측의 주장에 맞서는 가운데 대한제국은 간도에 이미 10여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우 중요합니다. 여기 3번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은 간도에 누굴 보냅니까?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요. 즉 간도의 관리를 파는 거 관리.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를 관할하게 했다. 우리가 먼저 관리를 보낸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조선과 청나라가 간도를 둘러싼 분쟁을 하다가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1909년 결폐합니다. 간도 협약을 일본이 맺어요. 왜? 이제 외교권이 없어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1909년에 간도 협약은 누가 맺는 조약입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맺는 조약이에요.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여기서 이 간도 협약에서 일본이 줄집니다.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한다. 일본이 인정해버려요. 1번이. 왜요? 1909년이잖아.
1905년에 외교권 뺏겼잖아 이미. 그러니까 일본이 지네 멋대로 1909년에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일본은 1909년에 청나라한테 간도를 주잖아요. 그치, 주지. 간도를 줬어. 뭐 받아요? 청나라한테? 여기 받았네. 만주에다가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와 탄광을 일본 마음대로 채굴해서 거기서 석탄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야. 다시 봐봐. 이렇게 정리해봐. 청나라는 일본한테 뭘 주기로 했어? 이거. 만주에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탄광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일본은 청나라한테 뭘 줬어? 간도를 줬지. 이게 뭔데? 1909년에 맺은 간도 협약이야. 다시,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청나라 일본 써놓고 1909년 간도 협약 쓰고 여기다가 내용 여러분이 외워서 써보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써보는 겁니다. 청나라가 일본한테 준 거 2개. 만주 철도 부설권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만주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주고 일본은 청나라한테 뭘 줬다? 간도를 줬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쓰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더 해보려면 노트에다가 더 해보려면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장을 펴고 봐.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또 정리해 보는 거야. 자, 내가 방금 뭐 공부했어? 독도와 강도를 공부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써보는 거지. 독도는 우리가 언제 뺏겼어? 언제? 러일 전쟁 도중에 뺏겼지. 이때가 1905년이었지. 간도는 언제 뺏겼어? 1909년에 뺏겼지.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맺은 간도 협약으로 뺏겼어. 아, 뭘 먼저 뺏겼어? 독도를 먼저 뺏겼네. 러일 전쟁 도중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 뺏겼어? 간도를. 이건 기본이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독도 따로 정리하시고 간도 따로 정리하시면서 1번부터 아까 선생님 노트에다가 여기 교과서에다 써줬잖아요. 여기 봐. 독도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간도도 1번, 2번, 3번, 이게 4번이죠. 우리가 뺏긴 거.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제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또 안 보고 써보고 그러면 이쪽 페이지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 이런 사진들. 이 사진 딱 나왔어. 문제 나왔어. 문제집에 평가 문제집이 나왔어. 이거 뭐예요? 라고 묻고 있으면 안 돼요. 딱 보는 순간 뭐야? 아, 부산 전개비? 뭐와 관련된 거네? 간도. 간도와 관련된 거네? 조선과 청나라가 세운 거네? 이 백두산 전개비의 토문강 때문에 청나라와 조선의 주장이 엇갈렸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언제 알겠어? 공부하는 방법? 반드시 노트랑 펜이 있어야 됩니다. 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색깔 있는 펜으로 막 색칠하면서 줄 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내려갈게요. 와, 워낙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 이 사진을 그대로 보고, 자, 이 사진을 그대로 보고 드라마 작가가 이 사진을 그대로 구성했잖아요. 여러분 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정리의병이지. 아까 우리 1907년 정리했었죠. 여기 봐. 바로 있네. 1907년 정리했을 때 가장 마지막 5번에 나오는 게 뭐야? 정민현의 의병. 정민의병 전에 뭐 있었습니까? 군대 해산 있었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자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했다. 그게 정민의병이었잖아. 그럼 봐. 여기 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한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때?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의병들 사이사이에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진은 뭐야? 그냥 농민이 아니라 해산 군인도 참가했네? 그래서 뭡니까? 이 사진 나오면 정미의병인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진이에요. 발표하세요. 이 사진 정미의병이다. 보여줄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갈게요. 항일의병. 아까 잠깐 화면 보셨지만 의병은 3개로 나눴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항일의병은 3개가 나오죠. 기억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여러분이 항일의병이라고 한 다음에 1.
첫 번째 의병이 1895년에 뭐다? 을미의병 되는 겁니다. 1895년에 을미의병. 그러면 을미의병이 일어난 원인을 아셔야 되죠. 원인. 을미의병이 일어난 원인. 첫 번째 A. 민비 시해 사건. 명성황후를 일본 애들이 죽이죠. 두 번째, 고종이 발표한 단발령. 중요해요. 정리할 때 1. 을미의병. 원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다른 말로 뭐라고 씁니까? 쓰세요.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게 원인이에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고요. 여기 봐요. 원인. 이게 원인. 그 다음에 전개. 을미의병의 전개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써야죠. 유인석, 이소응 등의 뭘 가진 위정축소 사상을 지닌 누구? 유생, 유학자입니다.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 유생들이 얘네들이 의병을 일으킨 거야. 의병을 일으켜 유교윤리를 수호하고 일제를 몰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유생들의 누가 합세했다? 농민과 농민군 실패하고 동학농민운동 실패했잖아요. 동학농민운동 실패하고 남은 잔여 세력, 남은 세력도 뭐 했다? 가담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을미의병의 결과. 아간 표천 이후 누가 이거야?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하고요. 단발령 취소할게. 야, 니네가 지금 단발령 때문에 의병을 일으켰잖아. 단발령 취소할게. 그리고 니네 그럴 테니까 단발령 취소할 테니까 머리 안 잘라도 되니까 해산해. 집으로 돌아가.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자. 결국 뭐 했어? 해산합니다. 해산해요.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봐. 노트에다가 제목은 항일, 이건 쓰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항일의병 이렇게 써. 노트에다가. 한 다음에 1.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을미년에 나오는 을미의병. 쓴 다음에 을미년은 1895년 썼잖아. 그러면 을미의병의 원인부터 출발해야죠. 원인. 을미의병이 왜 일어났어? 명성황후를 죽였어. 을미사변. 그 다음에 고종이 머리칼을 다 잘라라라는 단발령이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났지? 전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 이소응이라는 유학자랑 유인석이라는 유학자. 즉 유생 중심이야. 유생. 유학자들 플러스 여기 누가 가담했어? 일반 농민,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끝난 농민들이 가담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종이 알았어. 이제 머리칼 강제로 안 잘라도 돼라는 단발령을 취소했고, 그 다음에 해산해라. 야, 너네 뭉쳐있지 말고 해산해라고 고종이 해산을 권고를 했어. 누가 한 거라고 이거 다? 고종이. 그래서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해산합니다. 이게 을미의병을 뭐 한 겁니까, 선생님이? 아까 책 보고 여러분이 노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노트에. 그리고 이제 2번 가시면 돼요. 의병은 몇 개라고? 3개이기 때문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을사년에 나오는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은 100만 번 했잖아요. 몇 년이에요? 1905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1907년 정미년에 나오는 뭐가 있다? 그 사진 보여줬던 정미의병이 있는 겁니다. 1907년. 이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뭐가 끝나는 거야? 항일의병이 끝나는 거야. 그래놓고 니네가 정리한 걸로 갖고 외우는 겁니다. 제발 공부하라고 해서 책 읽지 마세요. 책을 읽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한국사 공부했니? 했어요. 어떻게? 3번 훑어봤어요. 선생님도 훑어보면 공부가 안 돼요. 나도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훑어보는 거 안 됩니다. 여기까지 뭐야? 여기까지 바로 을미의병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을미의병은 너무 허무하게 해산했죠. 고종이 해산하란다고 해산했어요. 좀 김 빠진다 사실.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활빈당 등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쬐끔쬐끔한 어떤 무장단체를 만든 거야. 활빈당 등의 무장 결사를 조직해서 부정부패한 어떤 부호, 부자들, 나쁜 부자를 말하죠. 청관오리, 나쁜 관리들, 얘네들을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처단하거나 외국 세력 배척한다는 등에 내세우며 투쟁을 이어갔지만 의병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을사의병이 나오는 거죠. 1905년에 을사의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을사의병도 똑같은 순서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 원인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쓰세요. 을사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을사조약 체결.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뭘 뺏겼어요, 일본한테? 외교권을 강탈당했잖아요.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 이게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을미의병의 원인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이라면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조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전개죠. 을사의병의 전개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아까 을미의병에서는 요 위에 나오는 1895년의 을미의병에서는 유생들이 의병을 대부분 일으켰고 농민과 동학농민군은 그냥 가담만 한 거야. 즉 의병을 이끄는 장군들, 지도자는 다 누구란 얘기야? 유생이었던 얘기야. 하지만 을사의병 시험 정말 잘 나오죠. 을사의병의 특징은 이거지. 평민 출신의 누가 나와? 드디어 의병 장군이 나오는 겁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의 활약이 이 을사의병 전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평민 출신 의병장의 활약. 그 사람이 누군데? 이름을 써놔야죠. 얘입니다. 신돌석.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이름 써놔야 돼 이렇게. 평민 출신 의병장의 활약. 이게 전개에서 첫 번째 A가 들어갈 거고요. A.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또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한때 충청남도 홍주성을 점령하여 기세를 올렸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뭐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 다 써야 됩니다. B에다가. A에다가는 평면 출신 의병장의 활약 신돌석 쓰시면 되고요. B에다가 민종식, 최익현. 최익현은 제자들과 봉기하여 정읍, 순창 일대를 장악했다. 그러나 관군이 출동하자 항선을 중지하고 체포되었으며 일본군에게 넘겨진 뒤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스시마담으로 유보돼서 돌아가셔요. 일단 이게 둘 다 B로 묶으면 돼요. 민종직과 최익현 이렇게. 평민의병장 친돌점은 경상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일월산을 근거지로 의병부대의 규모를 다 쓸 필요 없어요. 신출 규모란 유격전을 펼쳐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부대는 민중뿐만 아니라 양반으로부터도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여기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죠. 이렇게 정리하고 선생님이. 을사의병, 계기, 러일전쟁 이후 일자 침략이 본격화되고 을사늑약 때문에 특징, 유생뿐만 아니라 드디어 뭐가 나와? 평민 출신 의병장의 활약. 그 다음에 민종식과 최익현 이렇게 나왔지. 3명.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의병 3번입니다. 정미의병. 제일 중요한 의병입니다. 의병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별 3개 하세요. 의병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의 원인입니다. 여기 쓰세요. 여기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 2개입니다. A. 고종의 강제 퇴위. B. 군대 해산입니다. 아 중요하죠.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그러자 의병의 항전은 더욱 거세졌다. 각지 해산 군인이 중요해요. 정미의병이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해산 군인이 어디에 가담합니까? 이제 유생이나 학자나 농민이 아니라 군인이 의병에 가담한 거. 이래서 중요하다고. 여기 봐봐 얘들아. 요 위에서 봤던 여기서 봤던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다
누구 하면 이때는 대부분 유생이잖아. 이때는 대부분 유생 중심이고 이때도 뭐 평민들이 가담했다 평민 출신의 의병 당군이 나왔다곤 하지만 농민이에요. 즉 훈련을 받은 전문 군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근데 드디어 정미의병에 누가 들어옵니까? 군인들이 가담을 해요. 의병에. 그러면 무기면에서도 화력면에서도 기술이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의병들을 군사훈련시키면서 어때? 조준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미의병만 뭡니까? 잊지 마요. 나중에 의병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럼 선생님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전쟁이라는 말을 안 쓰는 못 써요. 무슨 우리 농민과 유생들이 일본 군대와 전면전으로 붙겠습니까? 못 붙어요. 그래서 을미을사의병은 그냥 의병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이라고 불러요. 화력이 그만큼 세지는 겁니다. 우리 의병의 화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목이 전국적인 뭐야 네모에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아 그렇구나. 정미의병에서만 추천한 애들아 의병 전쟁이란 말을 쓰는구나. 아 다시 정미의병에서만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왜 군인이 의병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해서 뭐야 내 몸에 전투력이 세지는 거야. 의병의 전투력이 화력이 세진다고. 전투력이 강화되고 국방회복운동도 더욱 치열하게 정리되었다. 그러면 이때 자 전개죠 이제. 정미의병의 전개. 의병은 다양해지죠. 유생, 기존의 유학자, 농민, 게다가 해산 군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제는 노동자, 상인, 학생같이 전 계층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 계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항일 구국 운동 아니야. 뭐야? 전쟁이야. 항일 구국 전쟁으로 발전했다. 다르죠? 그 전에 나왔던 의병과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발전했다. 의병 전쟁이 확산되면서 자 전개는 또 다시 이게 A고 의병 전쟁이 확산되면서 연합전선이 만들어져 중요해요 이거 B. 이인영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뭐가 만들어집니까? 13도 창의군 꼭 기억합니다. 13도 연합의병부대 다른 말로 13도 창의군. 이거 언제 나왔다고? 정미의병이야. 다시 정미의병 때 뭐가 만들어져? 13도 창의군이라는 연합부대가 만들어져. 누구를 총대장으로 하는? 이인영. 결성되었다. 이인영은 또 여기 봐요. 해외 동포에게 경문을 보내는 한편 이게 활동이죠. 이제 여기는 활동까지 있어요. 활동. 전개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 해외 동포에게 경문도 보내고 동포에게 보내기 경문.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거 B도. 외교 사절단에게 이거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했다. 꼭 정리하세요, 여러분. 정미의병의 활동. 해외 동포에게 경문을 보냈다. 외교 사절단에게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의병의 투쟁이 1대1 침략에 대한 국가 단위의 정당한 전쟁임을 주장한 것이다. 세 번째 C. 13도 창의군은 뭐 했다? 다 쓰면 안 되고 다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쓰면 되나 봐. 13도 창의군이 뭐 했어? 서울을 찾기 위한 서울 진공작전에 나섰다. 이게 C입니다. 즉 활동이 3개예요. 동포에게 경문 보내기, 외교 사절단에게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에 나선 겁니다. 물론 실패하죠. 못 가요. 나섰지만 여기 나왔잖아. 의병부대는 서울의 동대문 밖 12km까지 막 진격했는데 못했어요. 실패했죠. 써놔. 실패.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서울 진공작전. 여기까지 정미의병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미의병.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뒤에도 의병의 항일전쟁은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가장 활발한 항일전쟁을 벌였던 지역은 머슴 출신의 안규홍 등이 의병상으로 활약한 어디였대요?
호남지방이었다. 여러분, 호남지방이 어딘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써줄게요. 호남지방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플러스 전라남도를 호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호남의병은, 그래서 우리는 호남지방의 의병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호남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지. 호남의병, 그럼 마지막에 이 서울진공작전 실패 D니까 얘를 D라고 할까요? D, A, B, C, D, 활동 D, 호남의병까지. 호남의병. 자, 여기 보세요. 이 지도 한번 볼게요. 봐요. 화면 보세요. 초록색은 을미의병, 파란색은 을사의병, 빨간색이 정미의병인데 눈에 확 띄죠, 빨간색. 그러면 정미의병은 정말 전국 각지로 이렇게 와우. 북부지방에도 함경북도에도 보고 함경남도에도 보이고 평안도에도 보이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여기가 지금 보세요. 여기가 전라북도고요. 이 아래가 전라남도입니다. 여기 합쳐가지고 이만큼을 호남지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호남지방, 우리나라의 호남지방. 여기부터 보세요.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의병 장군들의 신분별, 직업별 분포를 봤더니 그래도 유생 양반층이 많네요. 63%나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 49%. 그지? 그 다음에 여기 포수들도 있고 교사와 학생들도 좀 있고 장교 출신도 좀 있고 일반 군인, 사병 출신 이게 특이하죠. 군대가 들어갔는 거야. 사병도 있고 장교 출신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서기도 있고 다양하죠? 오케이? 발표합니다. 여성의병장 윤희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주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냥 모르소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자 보시면 시아버지가 집안을 부탁하며 의병에 나서자. 시아버지가 의병을 갔어요.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윤희순이 쓴 경문이다. 그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여성도 의병에 참여하도록 항일의식을 일깨웠으며 의병을 진압하는 관군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수출 팔아 군자금을 모으고 탄약 제조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병을 지원하였다. 특히 군대 해산 이후에는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30여 명의 여성으로 안사람 의병대를 조직하고 그럼 군대 해산 이후니까요. 고된 군사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 국권 강탈 이후 윤희수는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또 이제 자 나라 뺏기고 나서는 이제 의병이 아니라 뭐가 되는 잊지 마세요. 이거 다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1910년 이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의병. 1910년 이후에는 뭐라고 불러요? 독립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독립군. 이름이 바뀝니다. 1910년 이전에는 무기를 들고 일본과 싸우면 의병이라고 부르고요. 1910년 이후에 무기를 들고 일본과 싸우면 독립군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내는 거예요. 의병운동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숨졌지만 세 아들과 함께 한결같이 항일투쟁의 삶을 이어갔다. 죽는 순간까지 항일투쟁의 열정을 불사른 그는 여성 항일운동의 선구자였다. 어느 선생님입니까? 윤희순 선생님입니다. 정미의병대도 참여하셨고요. 국권강탈 이후엔 독립운동까지 하셨던 분, 독립운동가 윤희순. 우리가 기억해주죠. 자, 다음 갑니다. 그러면 의병을 선생님 정리 다 끝난 건가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뒤를 봐야죠. 정미의병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의병을 정리할 때, 항일의병을 정리할 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모든 의병 이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여러분이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4번으로 정리하시는 거 여기. 의병의 항전이 끈질기게 이어지자 일대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의병이라 판단하여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4번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1909년이 여러분이 4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1909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호남에서는 호남 아까 전라도를 말한 전라남북도 호남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의병장 100여 명, 의병 4천여 명이 체포되거나 학살당했다. 이때 일본군은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촌락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방화, 불지르고요. 살육을 저지르며 초토화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일들을 뭐라 부른다? 4번이 뭔데? 1909년 여러분 1904번 1909년 남한 대투벌 작전입니다. 1909년 남한 대투벌 작전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남한 대투벌 작전 뭐야? 일본군이 의병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일본군이 의병을 학살한 사건이 1909년에 남한 대투벌 작전인 겁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크게 위축된 의병은 자 어떻게 됐어? 이거 써야죠. 이제 남한 대투벌 작전 때문에 의병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해외로. 국외로 이동하여 항전을 지속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써놔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군이 되는 거죠. 이제 의병이 아니라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얘들아? 국외 해외로 가서 간도나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항일 의병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왜 1909년이야? 왜 1909년에 일본은 남한에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의병을 다 죽이는 거야? 1907년에 나라 뺏을 거잖아요. 나라 뺏기 직전에 준비하는 거야.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의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네를 다 죽여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뺏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항일 의병을 정리할 때 언제까지 몇 번까지 가자? 4번까지 정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뭔데요? 의병의 의죠. 의병의 의. 의병운동은 국권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즉 나라를 찾거나 뺏기지 않게 하지는 못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여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일제는 한국 강점을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한 식민지 침략 전쟁을 벌였고 의병은 이에 맞서 끈질기게 방어 전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일부 양반 출신의 의병장은 이게 의병의 한계입니다. 지금 4번까지 하면 끝난다면서요. 4번까지 하고 이거는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발표하고 그 뒤에 당구장 표체 같은 거 하고 의병의 한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한계. 이거 잘 나와요. 의병의 한계. 의병의 한계 뭔데? 양반 출신 의병장이 평민 의병장을 차별했어요. 양반 출신 의병장이 평민 의병장을 차별하는 등 신분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의죠. 의병의 의. 그렇지만 강한 독립정신과 뭘 보여줍니까? 자주의식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의 1번. 그 결과 의병전쟁은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 좀 더 시간을 늘렸고 더 중요한 거 이거죠. 의병정신이 언제? 일제강점기 때 무엇으로?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었다. 다시 의는 이거랑 이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됐다. 그러면 의병은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의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한 노트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읽다가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이인영 1907년 뭡니까? 정미의병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총대장 이인영 이것만 읽고도 딱 나오잖아요. 정미의병이구나 13도 창의군에는 왜? 이인영이 누구였어요?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었죠. 그죠? 그 다음 이거 보시면 폭도 우리나라 의병을 폭도라고 부르는 거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1908년 7월부터 작년이 1908년이니까 금년은 몇 년이라는 얘기야? 1909년이라는 얘기잖아.
일본 놈들이 1909년에 의병을 다 죽였어. 3,000명이 육박. 이거 뭐야? 남한 대토벌 작전을 말하는 거죠. 1909년 일본에 의해서 전개된 야만적인 작전인 남한 대토벌 작전을 말합니다. 이거는 정미의병, 이거는 남한 대토벌 작전.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암기하고 나면 보는 순간 얘가 뭔지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고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언제적 얘기야?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자, 의병을 정리했으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항일 의거 활동이 되는 겁니다. 항일 의거 활동. 자, 항일 의거 활동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정리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1910년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1910년 이전과 1910년 이후를 볼게요. 그러면 사실 시작은 1905년이 보통 시작이 됩니다. 1905년이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긴 그 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라는 안 뺏겼지만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뺏기면서 거의 일본이 뭐가 됩니까? 외교권을 뺏기면서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죠. 1910년에 뭘 뺏깁니까? 국권을 뺏기죠. 국권을 뺏겨서 일본의 뭐가 됩니까?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식민이라는 표현 안 써요.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야. 외교권만 넘어갔기 때문에 보호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나라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뺏기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각각 나라의 힘을 기르자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방법이 세 개입니다.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야, 우리 평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자. 평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자. 그게 뭐냐면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운동을 통해 뭐 하자? 힘을 기르자. 이게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애국개몽 운동의 방향은 주로 뭐 언론, 즉 잡지를 발행한다든가 신문을 만든다든가 언론 활동, 그 다음에 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애국, 계몽, 운동, 단체를 막 만들어요. 단체를 막 설립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걸려서 시간이 들더라도 쭉 우리나라가 힘을 기르자. 이런 방법 노선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 지금 당장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과 맞서 싸워야 돼. 라는 노선이 있어요. 그게 항일 의병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항일병 뭐 봤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무장 단체를 만드냐는 무장 조직. 즉 쉬운 말로 뭐 군대를 통해서 일본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아니야. 얘는 폭력이 아니야. 이건 폭력입니다. 전쟁은 가장 최고의 폭력이죠. 얘네는 말로 하자는 얘기야. 학교 만들어서 공부하고 신문 발행해서 일본 애들 설득하고 일본아 우리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애국개몽 운동 단체 만들어서 얘기하고 이렇다는 얘기고 얘네는 군대를 조직해서 정말 일본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테러. 그게 바로 의거입니다. 의거. 야, 일본의 유력한 유력인들을 암살을 해서 얘네의 방법은 테러와 암살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우리는 만만치 않아. 일본 애들한테 공포를 심어주자. 테러와 암살을 통해서 일본 애들을 몰아내자. 나가게 하자. 그래서 잊지 마세요. 1905년부터 10년까지도 방법은 세 개였고요. 이게 나라를 뺏겨놓으면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제 이름만 바뀌어요. 왜? 10년 이후에는 나라를 뺏기는 독립운동이 되기 때문에 애국개몽 운동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실력 양성. 방법은 똑같지. 우리 일본이 식민지 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일본한테 물러가라고 하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항일 의병은 뭐라고 바뀌는가 하니까 무장 독립운동이 되죠. 무장 독립운동으로 바뀝니다.
무슨 개소리야. 군대를 양성해서 일본과 싸워야지. 의거활동 계속 의거활동입니다. 이때도 역시 뭐합니까? 테러와 암살로 일본의 요인들을 죽이죠. 당시 그러면 1910년 이후의 의거활동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의열단, 답입니다 여러분. 의열단, 그 다음에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 출신의 윤봉길 의사가 도착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한인애국단이 나옵니다. 와우, 무장독립운동 개어렵습니다. 내용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념양성운동. 그러면 이거 신념양성운동도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일본이 우리 대학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밀립대학은 지금의 사립대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야,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만든 거 쓰자. 국산품 애용하자. 물산 장려운동. 야, 우리 애들이 글자를 몰라.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알려야지 학교를 다닐 거 아니야. 문맹은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을 문맹이라고 말해. 자, 문맹이 뜻이 뭐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문맹을 없애자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쓰세요. 완전 중요해요. 1910년 이후와 1910년 이전에 노선이 몇 개다? 세 개다. 세 개. 똑같이 이어진다라는 거. 필기를 어디다 예쁘게 하세요. 노트에다 하세요. 노트에다가.